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중대 결단 내렸다. 2. 강원도 태백 일대에 1200조 원어치 깔렸다. 3. 현대차 이럴 거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를 박살내려 뒤통수를 친 데 이어 이번에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뒤통수를 치면서 제대로 선을 넘어버리자 한국이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바이든은 한국의 뒤통수를 친 뒤 프랑스와 손을 잡았다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이번 반격으로 미국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자 3억 미국인들은 바이든은 지금 당장 한국에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래야 미국이 살아남는다. 라며 한국의 반격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원전을 싹쓸이하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력이 더해지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과 미국 연합이 싹쓸이할 수 있다. 한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미국을 사업에 끼워주고 반대로 미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한국을 끼워주겠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자 라고 한국에 약속한 바이든. 자, 그런데 최근 너무나 한국에 충격적인 뒤통수를 쳤습니다. 초대규모 원전을 건설하려는 불가리아가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한 뒤 모든 사업을 맡긴 상황에서 이제 3만 뜨면 되는데 갑자기 미국이 개입해 뺏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손잡더니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해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 건설을 뺏어갔습니다. 지난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극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초 미국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의 프로젝트사와 AP1000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곧바로 프랑스가 불가리아 정부 측과 벨렌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두 기업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을 미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빠른 속도로 뺏어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 원자력국제 공동연구를 갑자기 중단시켰고 심지어 미국은 한국이 한국에 짓는 원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원전 건설 기술을 그대로 베꼈으면서 미국의 기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렇게 한국에 제대로 뒤통수를 친 뒤 미국은 프랑스와 손을 잡더니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주했던 모든 수주들을 뺏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보다 미국과 프랑스 연합의 원전 기술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원전 협력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바로 프랑스에서 56개 원자로 절반 이상이 한 번에 가동 중단되는 등 심각한 기술 겸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에너지가 부족해 전력 비용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최근 끝이 보일 줄 알았던 러시아 전쟁 상황이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자원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치솟았던 전기 가격이 프랑스 원전 가동 중단으로 끝을 모르고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반 서민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은 유럽에너지거래소 EEX의 집계를 인용해 프랑스의 전력 도매 가격이 메가와트아워 MWH 당 1130유로로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초 150유로 수준에서 8배나 폭등한 것으로 프랑스 도매 전기요금이 1000유로를 넘어서기는 처음입니다. 프랑스 원전의 심각한 결합이 드러나자 불가리아를 포함해 원전을 미국 프랑스 연합에 맡기려던 국가들은 일제히 계약을 취소해버릴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카르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나쁜 일을 행하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일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프랑스와 손잡았다가 그나마 확정됐던 원전 수주도 모두 날리게 된 셈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이 확정했던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40조 원대 원전 수주를 뺏어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준 데 이어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관련 정보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 DOE가 반려 조치하면서 한국 정부가 장기간 공을 들여온 체코 수출마저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하며 노발대발하는 두 국가 이집트와 UAE. 미국은 이집트와 UAE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중국과 가까이 한다며 한국도 이 두 국가와 절대 그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을 무시하고 이집트와 UAE 두 국가의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건물, 구조물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산업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집트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또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제는 대놓고 한국이 미국 대신 UAE와 손을 잡고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기로 하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무한대에 가까운 자금력을 가진 UAE가 힘을 합쳐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자는 것인데요.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영국이라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VAE 원자력공사, ENEC 간에 제3국 진출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UAE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의 첫 대상으로 영국을 꼽은 건 양국 원전 파트너십의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UAE는 오래전부터 영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9세기에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20세기에 독립했는데요. 보호령에 포함되어 영국의 지배를 받은 당시에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후에도 UAE와 영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 가까이 지내며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 덕분에 UAE의 거의 모든 실세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대학원까지 마친 뒤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손을 잡으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도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미국과 프랑스, 한국이 똑같은 수준의 원전을 지으면 프랑스는 한국의 2배, 미국은 한국의 3배 높은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사후 관리나 품질을 장기간 검증 결과 한국이 프랑스나 미국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프랑스 원전은 해마다 대규모 가동 중단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원전은 너무나 조용해 뉴스에서 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덜란드도 바이든의 파격적인 제안을 걷어차고 한국과 손을 잡는 중대 결단을 내리며 바이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1000메가와트 이상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과 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미국 연합에 네덜란드가 모든 것을 맡기려 했다가 미국이 최근 한국과 갈라서더니 프랑스와 손을 잡자 네덜란드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덜란드도 한국을 사랑하는 국가로 매우 유명합니다. 3나노 이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 장비 EUV. 전 세계 EUV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이라 물리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네덜란드의 ASML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인텔의 EUV 장비를 대규모 공급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ASML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는 고작 40대 정도인데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의 ASML은 바이든의 제안을 걷어차버린 뒤 한국에 2,400억 원을 들여 EUV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무성한 밀림, 푸른 바다와 그 한복판에 놓여있는 무수한 섬들,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위험한 공기, 13년 만에 또 한 번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 아바타의 배경입니다. 영화 속 미래 인류는 지구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4광년 떨어진 판도라 행성으로 진출하는데, 이렇게 까마득히 먼 행성까지 진출한 이유는 지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희귀자원인 언옵테늄, 언어부테이늄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언옵테늄, 이 작은 회색 돌멩이가 1kg에 2천만 달러에 팔린다니까요. 1kg에 한국 돈 240억 파리 광물이라면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날아갈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타 속에 등장하는 언옵테늄이라는 광물은 소설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물질이자 금속으로 획득하기 매우 어렵거나 설령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나 가끔 다루는데 지구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티타늄, 우라늄, 지르코늄 등이 있죠. 그런데 강원도 태백에는 현실판 언옵테늄의 대표주자인 티타늄이 무려 8,500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0조 원에 가까운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간의 탐사 끝에 태백, 삼척과 경북 봉화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광맥을 찾아냈는데, 내년까지 100여 곳에서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디시멘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먹고 운영됩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에는 미스릴이라는 상상 속의 금속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소설을 쓴 톨킨이 상상력으로 만들었는데, 미스는 안개나 잿빛을 의미하고 릴은 반짝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 속의 광물이 각종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등에서 중간계 최고의 광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새털처럼 가볍고 강철보다 강도가 뛰어난 금속으로 모든 종족이 탐내는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 판타지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미스릴은 현대 문명에서 종종 티타늄과 비교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원자번호 22번이 티타늄은 완벽에 가까운 금속으로 불립니다. 강철만큼 강하지만 무게는 강철의 절반도 되지 않고 녹도 슬지 않죠. 여기에 빛을 쏘았을 때 화학, 전기적 반응을 일으키는 광촉매 효과도 가지고 있어 항공, 우주산업, 조선업, 군수산업뿐 아니라 골프채, 자동차 부품, 안경테, 인공관절, 인공뼈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특히 가벼움이 경쟁력인 항공 분야에서 티타늄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티타늄은 꿈의 광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흔한 광물입니다. 금속 중에서 지구의 4번 폐로 많이 매장되어 있고 일반 흙 속에도 쉽게 발견되죠. 다만 강철처럼 강한 만큼 추출과 재련이 어렵고 얼전도도 낮아 가공이 힘들기 때문에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일례로 한국은 티타늄을 생산할 수 없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만 1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원재료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기준 티타늄은 1톤당 76,000 위안, EXW 기준 한국 돈으로 대략 1,500만 원 고가에 수입하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티타늄이 사용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 중인 덕분에 전 세계 티타늄 소비량은 연간 17만 톤을 넘어섰는데, 이 중 중국을 포함해 미국, 한국, 영국, 일본이 전 세계 티타늄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티타늄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금속이 강원도 태백 일대에 무려 8,500만 톤 매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0년부터 5년에 걸쳐 국내 희유금속 탐사 및 활용 기술 개발을 실시하면서
태백 면산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을 발견했죠. 이후 5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광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개발에 성공했을 때 대박이라는 시그널을 감지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매장량인데 8,500만 톤으로 대략 돈으로 환산해도 1,200조 원에 이릅니다. 이에 지난해 3월 31일 지지련은 광산개발 전문기업 경동과 태백 삼척 봉화지역 면산층 티타늄 철 광상지역 광산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과 더불어 지지련이 소유한 광업권에 대한 조관권 계약까지 체결하 경동은 조관권 실시기업의 지위를 확보했죠. 그런데 문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티타늄 추출입니다. 티타늄 추출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2009년 6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티타늄은 이미 60년 전에 제조 기술이 개발됐지만 가격이 높고 이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워 기술 이전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60년 동안 고작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정도가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 이동원 박사는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의 최적 투입량을 찾아내 스펀지 티타늄을 만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해 순도 99.7%의 제조 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보통 스펀지 티타늄은 화강암처럼 표면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스펀지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순수 티타늄을 얻기 위해서는 원석을 가공해 스펀지 티타늄이라는 중간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원석에서 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산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원석 상태에서 산소와 티타늄의 결합이 워낙 강해 고온에서 원석을 녹인다고 산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소보다 티타늄과 더 잘 결합하는 대체 물질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염소가스입니다. 다만 염소는 독성이 강해 다루는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백 도의 고온에서 만들어진 염소와 티타늄의 혼합 액체에서 염소만 분리할 때 사용되는 마그네슘은 폭발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스펀지 티타늄 제조의 관건인데 이동원 박사가 최적의 투입량을 찾아 세계 5번 폐로 스펀지 티타늄 제조 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옥산 IMT라는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다만 2011년 국내 최초로 1톤 상당의 스펀지 티타늄 시제품을 제조한 후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이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6년에는 경남 하동에서 약 20억 톤으로 추정되는 티타늄 광맥이 확인됐었죠. 당시 충남대학교 지질학과 김원사, 정지곤 교수팀은 1986년부터 경남 하동군에서 지질 및 광물 조사를 한 결과 추정 매장량 20억 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 티타늄 광채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200m까지 시추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결과인데 이 규모는 캐나다 1억 8천만 톤, 노르웨이 1억 5천만 톤 등 당시까지 확인된 전 세계 매장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다만 당시 통상산업부는 경남 하동일대는 한국자원연구소가 지하 1600m까지 시추공 3개를 뚫어 조사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860만 톤에 불과하고 티타늄 함량이 4.04%에 그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추가 시추나 개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0년 전에 추진됐다면 현재 이와 관련하여 엄청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마 지금처럼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백에서 발견된 티타늄은 다릅니다. 이미 2018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예비 탐사를 벌여 태백 일대에서 2억 2천만 톤 규모의 티타늄 광맥을 확인한 바 있고 2022년 10월부터 시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곳과 내년 90곳까지 총 100여 곳에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2025년 하반기 광산 개발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만약 광산으로 개발되어 티타늄을 추출하기 시작한다면 약 20조 원 규모의 전 세계 티타늄 시장에서 한국이 큰 파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정부 역시 티타늄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0억 원을 요청한 것은 물론 산자부는 2025년 실제로 광산 개발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탐사, 성광, 재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시작됩니다. 물론 100% 수입에 의존하는 희유금속의 국산화라는 말이 조금은 앞선 꿈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자원 빈국으로만 알았던 한국 땅에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3배 이상의 티타늄이 매장됐다는 조사 결과 경남 하동가 있었고 태백의 경우는 조광권자까지 지정해 100여 곳에서 시추가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현재 태백시는 강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석탄 산업이 저물기 직전까지 태백시 인구는 12만 명이 넘었지만 이제 4만 명 아래로 떨어져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티타늄 광산 개발로 저물었던 태백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현재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 중인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까지 완성된다면 1980년대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도시 곳곳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이 14억 인구 인도에서 대반전을 일으켜 일본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장관이 한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과 경쟁하던 일본 업체의 몰락을 예고한 것이라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쏠린 인도의 시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내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기타 산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 커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의존해 굴러가는 외발 자전거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실적을 내면서 또 다른 바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가 42% 감소한 상황에서 자동차는 오히려 47%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82% 급증한 상황입니다. 2월 자동차 수출은 56억 달러로 반도체 59억 달러의 덕미까지 추격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차의 인기가 크게 몰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의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IRA로 전기차의 타격을 주려 했지만 전체 수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월 기준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총 12만 2천 대를 팔아 작년 동월 대비 1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2.4% 감소했고 혼다 또한 1.4% 줄어들었죠. 다만 미국 내 보조금 지급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차 수출은 14% 정도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기타 차량에서 이를 극복해내 무역 수지에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또 다른 신차를 선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을 일본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수소차 넥소와 아이오닉 5를 선보인 데 이어 세 번째 일본 시장 공략입니다. 최근 일본 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코나 신규 모델이 포악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자동차 공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인도, 터키,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두려워할 만한 변화가 생긴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28일 현대 기아차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한탄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00% 현지화를 달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인도에 공장이 있다 해도 부품 등을 한국에서 도입해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도와 맺은 FTA 혜택을 누리며 자동차 관련 수입을 계속하고 있고 이들이 인도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 무역 적자에 시달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한 이유는 현대차 그룹이 1위 일본 업체를 따라잡을 정도로 인도 시장 내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현지에 공장을 지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가 인도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1998년에는 인도 남부 챈나이에 현지 공장을 건설해 본격 사업에 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아 또한 2019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8년에는 인도에 독립적인 권역본부를 세울 정도로 집중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철저히 현지 문화와 정서를 발판 삼아 인도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현지에 처음으로 내놓은 전략형자 상트로가 대표적입니다. 상트로는 인도의 도로 사정과 터번 문화를 분석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에서는 경차의 인기가 높았는데 터번을 쓰면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도로 사정도 나빠 일반 수입차는 차체 바닥이 망가지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내수용 아토스를 상트로로 변신시켰고 차체를 높였습니다. 그 후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15%로 치솟았죠. 현재는 현지 전략형 차인 크레타와 기아 소넷이 바톤을 이어받아 선전하고 있습니다. 크레타가 현재 인도의 국민차로 부상했을 정도입니다. 소형 SUV 크레타는 지난해 인도에서 총 17만 대가 팔리며 전체 현대차 판매량의 33%를 책임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철저히 시장을 분석해 전략 차종을 개발한 점이 현지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죠. 인도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크레타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고 비포장 도로가 많은 도로 사정에 맞게 차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상고를 높였습니다. 경적을 자주 사용하는 현지 운전 습관을 반영해 클렉슨 소리를 높이는 세심함까지 더했죠. 여기에 대가족이 많은 특성을 겨냥해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2015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70만 대가 넘게 판매됐을 정도로 대박을 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마루티 스즈키 다음인 현지 2위로 기아는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지 생산을 통해 그곳을 수출 허브로 삼으려 하는 중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과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취향에서 큰 것이 좋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즉 SUV를 적극 공략한 한국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작년 인도에서 81만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41%나 성장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3위 생산 달성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회사별로는 현대차가 56만 대, 기아는 2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하락을 인도 시장이 커버하는 형국인데 올해는 더 성장해 87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이 70% 줄고 인도는 2배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판매는 20%, 미국 19%, 한국 17%, 유럽 12%, 인도 6% 순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6%, 인도는 12%로 역전돼 있습니다. 인도 판매 증가는 중국 러시아 부진의 달출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편인 SUV가 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인 캐스퍼의 인도 출시까지 결정했는데 AI3란 이름을 붙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인도 SUV 시장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도 인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8세로 38세인 중국보다 젊고 GDP 성장률은 6.5%로 나타나 3%에 그친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모디 총리 지지율이 70%가 넘어 안정적 정치 환경도 투자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0년 현지 생산 105만 대 체제를 구축했고 올해는 122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차 챈나이 공장은 올해 안에 82만 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초 분위기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월 기준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13% 증가한 5만 대를 팔았고 기아도 2만 8천 대, 48% 증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 내 2위와 5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입니다. 합산 점유율은 22.6%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4만 7천 대를 판 마루티 스즈키가 42% 점유율로 1위를 했지만
과거 80%대 점유율에서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몰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도 장관이 우려했을 만큼 한국차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1981년 일본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인도와 합작법인 헝테로 만든 회사로 인도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을 판 적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토요타, 닛산, 혼다에 밀린 사약 수준이지만 여전히 10대 자동차 회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인도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 그룹이 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형 전기차 크레타 EV 출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 차량 2대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간 2만 5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출시 예정인 마루티 스즈키의 중형 전기 SUV와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크레타의 인기가 대단해 한국의 승리를 예견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인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1% 미만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30%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 인도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194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420만 대로 세계 3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연간 1,3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수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신차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자하고 기아는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도 장관의 우려에 앞서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12월 말부터는 아이오닉 5를 현지에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연간 목표치 250대를 훌쩍 넘는 650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부분 조립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스퍼 또한 인도에서 전기차로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1일 설치를 완료한 2개 충전소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놀란 스즈키가 연이어 투자를 결정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등에 약 19조 원을 투입하고 이 중 4조 7천억 원은 배터리 관련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해 2025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요타 또한 전기차에서 밀려 있어 통반 몰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BZ4X 전기차 모델은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인도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 관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월 1일부로 자동차 수입 관세가 인상되는데 전기차와 이륜차에도 기존보다 10% 오른 70%가 적용됩니다. 반제품 조립, CKD 방식으로 생산하는 차량은 기존 30%에서 35% 올라갑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디 총리가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완성자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초강수를 텄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7종 이상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점유율 7%, 187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전기차 6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억 인구 인도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선전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